여러분, 지독스럽게 무섭지만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해 쏟아붓는 내리사랑입니다. 왜 내리사랑이 가장 무서운 사랑일까요? 바로 짝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조차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사랑을 쏟지만 자식은 그만큼의 무게로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주고 자식은 받는 것이 당연한 구조로 세상이 짜여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무한히 퍼주는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부모는 그 요구를 외면하지 못해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리사랑의 함정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함정도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리사랑이 그토록 애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도 날마다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사자도 새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가슴 속에는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결심이 본능처럼 자리 잡습니다. 이건 계산이나 이성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심어준 본능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요. 그러나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 달려가 돕고 싶고 자식이 무언가 달라고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도 결국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40살 넘은 아들이 아직도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40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이 맡기고 자기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경우 없나요? 이러니 넘은 할아버지가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준다며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자식들이 이 모든 걸 몰라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내 자식 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무작정 주는 게 과연 진짜 좋은 것일까요? 늙어서까지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과연 참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화분에 물을 줄 때 매일 듬뿍 준다고 해서 꽃이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썩어 죽어버리죠. 적당히 목말라야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꽃이 스스로 강해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특히 잘못된 방식으로 주면 자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번 망가진 자식은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습관,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준다는 습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습관, 이런 습관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세상 어떤 의사가 와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젊었을 땐 엄격했던 부모도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더 너그러워집니다. 손주가 귀엽다고, 자식이 안쓰럽다고 마음이 풀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늙어서 베푸는 사랑이 오히려 자식을 더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에게 절대로 함부로 주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늙어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잘못 주면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50살이 되어도 부모 등에 업혀 사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책임질 줄도 모르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진짜 어른으로 자랍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감 있게 살고 부모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주면 자식이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건지 함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돈입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만 도와주자.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안 주자니 자식이 더 고생할까봐 마음이 쓰이고, 주자니 내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다짐하면서도 또 지갑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돈을 계속 퍼주면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힘들면 부모님께 얘기하면 되네. 내가 뭐하러 죽어라 고생해. 부모님 돈이 내 돈이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책임감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설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철이 없는 어른이 될 뿐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돈을 쉽게 받는데 익숙해지면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부모가 100만 원을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른 집은 얼마 주던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비교까지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엔 10만 원, 다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억원대까지 끝이 없습니다. 점점 부모 돈이 내 돈인 것 마냥 더 많은 걸 원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돈을 계속 받던 자식들은 부모가 주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액수가 적어지면 짜증부터 냅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도 병원 다녀야 해. 약값도 들고 치료비도 필요해. 그러면 자식이 대답하기를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지금은 내가 급하다고요. 부모의 건강보다 자기 필요가 먼저라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 다음엔 2000만 원, 그 다음엔 5000만 원, 계속 금액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에는 살던 집까지 팔아서 1억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사업은 결국 망했습니다. 망한 것도 억울한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한 말이었어요. 엄마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안 줘서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60대 아버지가 있었는데 30대 딸이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운다고 하니까 안쓰러워서 매달 150만 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단순했죠. 우리 딸 힘든데 아빠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몇 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딸이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쓴 게 아니라 명품 가방을 사고 미용실 다니는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돈 끊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도 안 하세요. 자식의 짐을 덜어주려고 도와준 마음이 원망으로 돌아오는 순간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런 자식들의 특징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첫째, 계획성이 전혀 없어요. 돈이 떨어지고 나서야 부모한테 연락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절약하거나 부업을 알아보는 건 생각도 안 해요. 둘째,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빚인데도 부모가 갚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셋째,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모릅니다. 부모 돈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해요. 넷째,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부모들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새끼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부모가 있는 이유가 뭐야? 자식 어려울 때 손잡아 주라고 있는 거지.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또 이런 말씀도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너무 고생했잖아. 아이들은 그런 고생 안 하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 뭘 좀 줘야지. 죽고 나서 주면 뭐하나. 돈이 있을 때 써야지. 언제 쓰겠어. 아이들이 힘든데 나 혼자 아껴서 뭐해. 여러분, 부모 마음으로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모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 사례에서 보셨듯이 자식을 편하게 해주려다가 오히려 자식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부모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 의존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부모 원망으로까지 흘러가 버려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필요와 원함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삶에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갖고 싶은 욕심인지 병원비, 최소한의 생활비, 아이들 식비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고급차, 더 큰 집, 사업자금, 투자자금, 여행비 같은 것들은 사실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식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처럼 포장하게 됩니다. 사업 자금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더 좋은 집이 아이들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둘러대며 부모 마음을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스스로 구분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둘째,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그냥 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조건부로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사업자금을 원한다면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경영 상황을 보고받아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지원을 이어갈지 중단할지를 부모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실패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갚을지도 미리 계획하게 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가계부를 써오게 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자식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적인 요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면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더 진지하게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셋째,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부모 마음에 자식에게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이것은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모의 돈은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며 노후를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 부모와 비교하며 불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때마다 흔들리면 결국 자식은 독립하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올바르게 주는 방법은 결국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진짜 역할이자 내리 사랑입니다. 두 번째, 퍼주면 안 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6시, 70대 할머니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엌 불을 맵니다. 손자 아침밥을 챙기고 옷 입혀서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저녁이 되면 또 서둘러 데리러 갑니다. 하루가 온전히 손주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동안 자식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편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피곤하다며 쉬어버립니다. 힘든 일은 부모가 다 떠맡고 자신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란 단순히 몇 시간을 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식이 해야 할 몫을 부모가 대신 떠안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 돌봐주기, 집안일 해주기, 손자 숙제까지 챙겨주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힘든 건 부모님이 해주니까 나는 편하게 살면 돼.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모의 도움이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죠. 특히 요즘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 뭘까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친정엄마, 시어머니께 맡기고 출근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애들 좀 봐줘. 엄마, 이번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애들 맡길게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피곤해요. 애들은 엄마가 좀 봐주세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사라집니다. 그냥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65세 박어르신은 아들 집 청소를 매주 해 주십니다. 이유는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집안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해놓고 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는 아예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해 주실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구가 점점 늘어나요. 반찬도 해달라. 아이 학용품도 챙겨달라.
심지어 감기에 걸려서 며칠 못 간다고 했을 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집이 너무 더러워. 약 먹고 좀 괜찮아지면 와서 청소해줘.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부모의 몸은 아프든 말든 자기 편의가 먼저인 겁니다. 잠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년씩 이어지면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희생은 생활이 되고 자식의 의존 습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어르신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는데도 손자를 안고 달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자기만의 여유도 없습니다. 병원 갈 시간조차 없어 아픈 걸 참고 지내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과정에서 부모 본인의 삶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건강관리도 소홀해지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끊어집니다.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한 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자식들의 책임감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한다는 당연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해주시잖아. 이게 자식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돌이키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시간도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에도 경계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돈의 한계가 있듯이 우리의 시간에도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도와줄 수 있는 시간과 안 되는 시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가능하지만 평일에는 안 된다. 혹은 오전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오후는 시간이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처음엔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두면 오히려 자식들도 헷갈리지 않고 부모도 지치지 않습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서로가 편해집니다. 둘째, 자식이 스스로 해야 할 일과 부모가 도와줄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육아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해야 할 몫입니다. 손주를 키우는 건 어디까지나 자식의 책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잠깐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지 전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집안 청소도 아이들 공부도 병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자식이 감당해야 할 일인데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은 당연하게 여기고 책임을 잃게 됩니다. 셋째, 부모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미안하지 뭐 하면서 끝내 들어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서 애 좀 맡아주세요.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힘들어. 나도 이미 약속이 있어. 미리 얘기했으면 조정했을 텐데 갑자기는 어려워. 이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계획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가 언제든지 빈틈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일정과 책임을 조율해야 한다는 걸 배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시간의 경계선을 정한다는 건 부모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동시에 자식에게는 책임감을 키워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퍼주면 안 되는 게
책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식이 져야 할 책임을 부모가 대신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올해 35살 된 백수 아들이 있습니다. 성인 중에 성인이죠.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12시가 넘어서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마자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엄마, 나 지금 경찰서에 잡혀왔어. 빨리 와서 수습해줘. 그 전화를 받은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이 40이 다 된 아들이지만 부모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거든요. 그래서 급히 옷만 걸치고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 대신 변명합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냥 술김에 잠깐 그랬을 뿐이에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은 뒤에 서 있기만 하고 정작 본인이 직접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책임을 퍼주는 겁니다. 30대 중반이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서서 수습해 주니까 아들은 뭘 배우냐면 내가 뭘 해도 결국 부모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40대 미혼인 자식이 친구와 돈 문제로 다툽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는데 정작 자식은 직접 해결하지 않고 부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 제가 친구한테 사기당했어요.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부모가 변호사를 찾아주고 경찰서에 같이 가주고 심지어 소송 비용까지 대신 마련해 줍니다. 책임이라는 게 뭘까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수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실패했으면 받아들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가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걸 대신해 줍니다. 자식이 실수하면 부모가 사과하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해결해 주고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가 수습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책임감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뭘 잘못해도 부모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임을 배우지 못한 자식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잘리면 상사 탓, 친구 관계가 꼬이면 친구 탓, 결혼이 힘들면 배우자 탓, 절대로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그 비난의 화살이 결국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식은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지나치게 도와준 것이 오히려 엄격하지 못했다. 스스로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식들은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늘 남 탓만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첫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나서서 대신 처리해 주면 자식은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부딪히고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책임이라는 게 자리 잡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재료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리 다 막아주면 자식은 실패 속에 담긴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스스로 부딪히게 두어야 자식은 자신감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갑니다. 셋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분명 비효율적이고 답답하게 보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직접 걸어가 보아야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위험이 아닌 이상은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계속 개입하면 결국 자식은 내 선택은 틀렸다. 부모 말만 들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존중은 책임감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식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감싸주면 자식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진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책임감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 주는 순간에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자식은 성숙할 기회를 잃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면 자식은 조금 힘들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한 단계씩 성장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진정한 내리사랑이란 뭘까요? 진짜 사랑은 다 퍼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흔히 말하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본다라는 게 부모 마음에는 너무나 아프지요. 하지만 그 고생이 결국 자식을 단단하게 만들고 진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식이 뭔가를 요구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하루만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즉석에서 그래 알았다 하고 들어주는 순간 자식은 부모가 언제든지 자신을 해결해 줄 거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습니다. 하루만 늦춰도 자식은 스스로 한 번쯤 더 고민하게 됩니다. 둘째, 절대 자신의 노후 자금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당당할 수 있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자유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말을 입에 붙이세요. 너도 어른이니까 네가 결정해야 해. 부모도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도와줄 수 없어.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이 말들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게 인생이니까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에게 끌려다니며 허구가 되는 건 부모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자식도 어른이 되고 부모도 품격 있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식과는 이렇게 연락하라. 자식이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없어도 잘 삽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한 달도 두 달도 아무 연락 없이 흘러갑니다. 부모는 자식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자식은 부모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불균형이 부모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만든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통화 기록을 천천히 내려보세요. 자식에게 건 전화가 몇 번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건 전화는 몇 번입니까? 아마도 부모가 건 전화가 훨씬 많을 겁니다. 10통 중에 9통은 부모가 먼저였을 겁니다.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보낸 안부 문자, 부모가 보낸 격려의 말들, 돌아온 답장은 간단합니다. 잘 지낸다는 짧은 대답, 바빠서 늦게 봤다는 변명, 그게 전부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용건입니다.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 차를 빌려달라는 말, 이사를 도와달라는 부탁,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 그게 바로 지금 부모의 위치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더합니다. 1년의 명절 인사 2번이 전부입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아파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외로워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손주를 봐주고 돌아오는 길,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명절날은 더 힘듭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온종일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합니다. 자녀 가족이 도착하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봐야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멈추면 침묵이 흐릅니다. 식사가 끝나면 자녀는 휴대폰을 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아이들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이 많습니다. 냄비도 여러 개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계속 씻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면 자녀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차가 막히기 전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봐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면 혼자가 됩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들립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갑니다. 여러분은 계속 먼저 연락하고 계속 챙기고 계속 기다립니다. 하지만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이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자녀들은 다 이런 걸까요? 지난 1년간 자녀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돈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마음도, 몸도 다 계산에 넣어 보세요. 전세 보증금을 보았습니다. 차 바꿀 때 돈을 보탰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매달 보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겼습니다. 급하다고 할 때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썼습니다. 자녀 내외가 출장 갈 때마다 손주를 맡았습니다. 일주일씩 때로는 열흘씩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재웠습니다. 몸도 많이 썼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담가서 갖다 줬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돌아왔습니까? 고맙다는 말이라도 자주 들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해준 것들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는 원래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녀와 진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비슷한 이야기일 겁니다. 65세 이정혜 씨 이야기입니다. 정혜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재연. 재연은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2아이입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재연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혜 씨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재연도 바쁘고 가정이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혜 씨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한지 물었습니다. 재연의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가 계속 물어봐야 겨우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과의 관계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혜 씨는 며느리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재연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손주들 옷도 미리 사두었습니다. 세뱃돈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혹시 자기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재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연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급하지도 특별히 반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달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데 보증금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를 보태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돈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떤지, 요즘 지내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현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도 안 되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재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설날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계속 일했습니다. 재현 가족이 왔을 때 기쁜 얼굴로 맞았습니다. 재현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줬습니다. 손주들 생일에는 용돈을 챙겨 보냈습니다. 여름 휴가 갈 때는 차비를 보냈습니다. 재현 내외가 출장 갈 때마다 손주들을 맡았습니다. 일주일씩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재웠습니다. 계산해 보니 지난 3년 동안 보낸 돈만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현은 그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라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떤지 묻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재현에게 저는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아이를 맡길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해준 걸까? 아니면 너무 쉽게 해준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정혜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고,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먼저 챙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현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재현은 제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생각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재현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관계의 진짜 모습이구나.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혜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늙어 보였고 슬퍼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재현을 돌보고 손주를 돌보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정작 저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정혜 씨와 비슷한 상황은 아닙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정작 자신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혜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패턴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습관이 문제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일방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한쪽에서만 에너지를 쏟는 관계, 한쪽에서만 관심을 보이는 관계, 이런 관계는 결국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한 가족관계연구소에서 30년 동안 중장년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락의 70%는 부모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한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30%의 내용이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건 전화의 80%는 용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한 연락은 고작 20%였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혜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당연함입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부모가 챙기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당연함은 감사를 줄어들게 합니다. 당연함은 관심을 줄어들게 합니다. 당연함은 존재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되는 선의는 기대가 되고, 기대는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무관심이 된다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베푼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고맙다는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원래 챙기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원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 손주를 봐줬을 때를 기억하세요. 자녀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미안해했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20번째 봐줄 때는 어땠습니까? 고맙다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한 듯이 부탁했습니다. 처음 돈을 보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는 정말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번째, 10번째 도와줄 때는 어땠습니까? 갚겠다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짧아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은 관계를 가깝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불균형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많이 줄수록 자녀는 더 당연하게 받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챙길수록 자녀는 덜 챙깁니다. 여러분이 많이 연락할수록 자녀는 덜 연락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영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감사 표현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움이 반복될수록 당연함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가끔 도와주고 가끔 거절하는 부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더 감사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주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주면 받는 쪽은 편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관계는 점점 일방통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주고 자녀는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궁금해하고 자녀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은 계속 외롭고 자녀는 편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준 게 언제입니까? 자녀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챙긴 게 언제입니까? 자녀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분을 물어본 게 언제입니까?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오래되었거나 아예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모와 자녀가 가깝게 지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웠습니다. 3대가 한 집에 사는 것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는 멀리 떨어져 삽니다. 각자의 삶을 삽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립니다. 자녀에게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부모를 챙기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는 잊혀집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를 원망하기 전에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도 힘듭니다. 자녀도 바쁩니다. 자녀도 버거워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집에서는 배우자를 챙겨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부모까지 챙기기는 버겁습니다. 물론 챙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당신이 외로운 이유는 자녀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의 시를 기억하세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지치고 늙고 슬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를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로만 살고 아빠로만 살고 할머니로만 살고 할아버지로만 살았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취미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모두 자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모두 손주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을 겁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미뤘습니다. 자녀 키우느라 미뤘습니다. 손주 돌보느라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은 있는데 의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녀도 여러분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했습니다. 자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삼켰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욕구를 억눌렀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시간은 가치가 없습니다. 제 감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엄마는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빠는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지 마세요. 더 이상 자신을 지우지 마세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도와주되 희생하지는 마세요. 기다리되 무너지지는 마세요. 관계를 바꾸는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존중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3번 연락했다면 이제는 한 번만 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문자를 보냈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자녀가 걱정될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자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락하지 않아도 잘 지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작은 행동입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엄마가 요즘 연락이 없네. 아빠가 요즘 조용하네. 그때 자녀가 먼저 연락할 겁니다. 궁금해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짧고 가볍게 연락하세요. 전화할 때 길게 하지 마세요. 안부만 묻고 끊으세요. 요즘 잘 지내는지만 물어보세요. 자녀가 바쁘다고 하면 바로 끊으세요. 붙잡지 마세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마세요.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문자 보내지 마세요. 짧게 한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날씨가 추우니 건강 챙기세요.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이 정도면 됩니다. 무겁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용건 없이도 연락하세요. 돈을 달라고 할 때만 기다리지 마세요. 손주를 맡아달라고 할 때만 응답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하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하세요. 가끔은 사진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산책하는 모습, 여러분이 친구와 차를 마시는 모습, 여러분의 일상을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여러분도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녀의 일정을 존중하세요. 바쁜 시간에 전화하지 마세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저녁 식사 시간을 피하세요. 주말 아침도 피하세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전화하면 편한지, 언제가 좋은지 그 시간에 맞춰서 연락하세요.
자녀의 시간을 배려하는 것, 이것도 존중입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할 때 무조건 주지 마세요. 여유가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지금은 어렵다고 하세요.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안 좋으면 안 된다고 하세요. 다른 약속이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거절한다고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한다고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절할 권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할 겁니다. 죄책감이 들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자녀는 이해할 겁니다. 자녀도 어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꾸세요. 자녀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산책을 나가세요. 책을 읽으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독립성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 여러분이 충만하면 자녀도 편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녀도 안심합니다. 여러분이 자립적이면 자녀도 자유롭습니다. 7번째 방법입니다. 기대를 낮추세요. 자녀가 매일 연락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가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자녀가 모든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적습니다. 대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와도 감사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감사하세요. 명절에 함께 할 수 있어도 감사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녀가 시간을 내는 것도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인정하세요. 8번째 방법입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세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세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비난하지는 마세요. 왜 연락을 안 하느냐고 따지지 마세요. 왜 안 오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저는 요즘 좀 외롭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솔직한 표현은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비난은 자녀를 멀어지게 하지만 솔직함은 가까워지게 합니다. 9번째 방법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자녀가 연락하면 고맙다고 하세요. 자녀가 찾아오면 고맙다고 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고마워하면 자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녀도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훌륭한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10번째 방법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자녀도 서서히 변할 겁니다. 자녀도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관계도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자녀는 여러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존중받으면 자녀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녀도 편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고. 그 말이 맞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여러분이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여러분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실천하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기, 짧게 연락하기, 거절하기, 자신의 삶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이 몇 번째인지,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영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댓글로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관계를 소중히 하되 자신을 먼저 소중히 하세요. 외롭더라도 존엄함을 지키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자녀에게서 받지 못한 관심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자녀에게서 받지 못한 존중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대해 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그 작은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오늘도 채널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